김현숙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오늘 홍파초등학교 오느라고요. 진짜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이제 1시간 운동을 하고 씻고 이제 차 몰고 오는데 비가 내리니까 진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통 초중고 강의 간다 그러면 50명 내지 기본 60명은 모이세요. 근데 이제 20명이라 그래서 제한을 뒀나 보다.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면 경쟁이 심했겠다. 서로 하시겠다고 뭐 진짜 피 터지게 뽑기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갖고 왔더니 학생이 220명, 그 중에 10%.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진짜 다른 학교에 50명, 60명의 몫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홍파초등학교가 1959년도에 설립된 학교더라고요. 사실 저도 도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도시의 어떤 젠틀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 인구학적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실감할 수 있는 학교가 이 홍파초등학교라는 걸 제가 이번에 정말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리얼 중에 리얼만 모이셨다는 거. 자, 전투로 얘기하면 뭐죠? 스나이퍼 그리고 특수부대가 오신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명함도 같이 나눠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10시부터 11시 반까지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명강사의 기준은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끝내주느냐. 그래서 명강사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5분 일찍 끝내는 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죠? 90분 중에 20분 빼면 70분이죠. 하이 빅스비 70분 후에 알람 울리세요. 그럼 강사 소개 뭐 다 필요 없고요.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자, 3개 파트죠. 뇌휴형, 성격, 그 다음에 학습. 이 3가지를 70분 안에는 못 끝내요. 끝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학원 내지는 박사과정의 학습 수준이 있으시면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나갈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능력 충분히 되시겠지만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달라서 70분 안에 제가 핵심만 딱딱 뽑아 드릴 거고요. 오늘 명함을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저 새벽 1시, 2시 상관없습니다. 전화하셔서 어머니들 모이셔서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그런 스터디 카페 조그만 거 모아서 나 네 강의 들었는데 나 거기 MBTI 나 더 좀 알아야 되겠어. 나 네 강의 들었는데 좌뇌형, 우뇌형, 뇌 스펙에 의한 유형 나 진짜 더 알아야 되겠어. 내 아이를 한번 내가 조정해 보겠어. 정열과 열정을 전화 주시면 제가 따로 다시 강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함 드려보면은 미친 듯한 용기로 전화하시는 분이 얻어가시는 거고, 뭐 하겠어. 오늘 빌 받고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끝나버리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3개입니다. 3개 딱 기억하세요. 뇌, 성격, 학습. 자, 왜 3개가 중요할까요? 결국 사람은 뭘로 살아가죠? 자기 뇌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 성격으로 살아갑니다. 학습의 가장 기본은 환경입니다. 자, 환경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못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뇌 먼저 알고 가게 할게요. 자, 뇌 하면 뭐 너무나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아주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뇌라면 이렇게 한 덩어리 두부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순두부. 두부 하나 생각하시면 아이의 뇌는 가운데부터 이 속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관이 형성이 된 뇌가 발달할 때는 다시 앞에서부터 뒤로 발달합니다. 촉법소년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자, 사실 뇌인지과학을 학습하는 제 입장에서는 낮추면 안 된다 쪽이에요.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의 범죄가 잔혹한데 왜 낮추면 안 되느냐? 걔네가 촉법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뇌가 발달이 덜 된 거예요. 뇌가 발달이 된 아이들은 촉법 안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죠? 뇌의 안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달을 했다가 12세부터 앞에서부터 다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두엽이 뭐냐? 공격적 뇌예요.
상황 딱 보고 괜찮은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어. 저거 내 거야. 나 저렇게 하면 돼. 딱 이게 촉법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10대 아이들이 왜 범죄 안 저지르냐? 몰라서 안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걔네도 하려면 다 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사이버 범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끌고 나가갖고 할 줄 아는 거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예언적 미래 예측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합니다. 촉법 저지른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좀 발달이 됐는데 여기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이쪽이 발달돼야지 공감 능력이 생겨요. 내가 이따위 짓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이 짓을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딱 얘기하면 뭐예요? 잔혹한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발달이 돼 가면서 예언적 미래 예측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게다가 더 발달된 아이는 넌 이렇게 힘든데 공부를 하니 공부가 뭐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돈 버시는 게 더 힘드시죠. 뇌 다 발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촉법의 나이를 낮추는 게 낫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뇌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뇌가 언제 발달되느냐? 모두 다 아시죠? 다 나이마다 아이마다 다 틀려요. 정말 다 틀려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평균입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 1.4kg이고 건조 중량의 지방이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뉴런이라는 뇌 세포죠. 이 뇌 세포가 그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스냅스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리 때리거나 충격받거나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머니들 이제 막 갑자기 확 놀랍니다. 나 꿀밤 먹였는데. 꿀밤 먹이면 뉴런 세포 한 1000개 확 날려버린 거죠. 우리 애는 이제 나 때문에 인생 끝장났구나. 아니에요. 뇌에서 중요한 건 뉴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뉴런 하나가 얼마나 가지치기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내가 뉴런 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고 50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바보 돼야 돼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나머지 50개가 10개가 가지고 있는 가지치기보다 더 많은 가지치기를 하면 천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셔야 될 거. 자, IQ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끊임없이 변할까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IQ는 나 학창 시절에 내가 좀 머리 좋다는 소리 좀 들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죠. 낮아질 수 있어요. 나 학창 시절에는 낮아지면 학습 장애라고 불릴 정도로 못 따라갔는데 난 지금은 좀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실제로 멘사 회원들, 전 세계 회원들 보면요.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멘사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멘사 하면은 아마 어린아이들이나 10대 애들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 친구들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법 없습니다.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30대, 40대 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이에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해서 얼마나 뇌를 자극을 줘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뭐가 된다? 멘사 회원이 된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집중을 해버립니다. 자, 결론적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다 영재예요. 단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분야의 영재가 아닐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분야의 영재는 뭘까요? 대한민국 공교육 학습에 최적화된 앉아서 엉덩이 두껍게 앉아갖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문제 딱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레고 하는 아이도 그림 그리는 아이도 운동하는 아이도 영재입니다. 엄마가 원하지 않는 영재라서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1960년대에 이제 로저 박사가 분할 뇌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이게 분할 뇌 환자가 뭐냐면요. 살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서 뇌 못이 박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어떤 특정 쪽 분야의 뇌가 완전히 도려지거나 망가지는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뇌 환자를 연구를 하면서 밝혀진 게 사람이 뇌가 여러분 이렇게 주먹 쥐어서 이렇게 마주 잡아 보세요. 딱 그게 여러분 뇌입니다. 사이즈도 딱 그 사이즈예요. 그럼 손이 크신 분 뇌 좀 클까요? 맞아요. 커요. 근데 뇌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게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요게 딱 자기 운의 좌뇌예요. 요 뇌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개골 안에 연수라는 물 안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사방 좌우로 부딪히면서 얘가 다
시냅스가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좌뇌형과 우뇌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좌뇌형과 우뇌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문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생애 주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애 주기로 보면 우뇌가 먼저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리고 막 우와 감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는 엄마가 최고로 이뻐요. 왜? 얘는 시력이 아직 다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미세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전체 실루엣으로 봅니다. 전체 실루엣이 나한테 익숙한 여자야. 냄새도 익숙해. 그래서 우뇌형에 발달한 친구들 미각, 냄새, 전체 실루엣 보기, 분위기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긴 머리를 싹둑 잘라오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엄마 아니라고. 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니죠. 왜? 난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까. 전체 실루엣으로만 봤으니까. 그래서 우뇌형 친구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숲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뇌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나는 9세 이후부터는 좌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12세부터. 좌뇌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언어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차적이에요. 뭔가 일을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뭐하고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발달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잖아 하고 순서를 딱딱 짚어내길 좋아한다. 좌뇌형 아이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엄마 시간이 아직 5분 남았잖아. 3분 남았잖아. 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좌뇌형 아이입니다. 자, 그럼 우뇌형 아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둥글게 표현합니다. 다 좋아. 지금 출발해도 돼. 예,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좌뇌형, 우뇌형 학습에 어떤 아이가 좀 특화되었을까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좌뇌형이고 우뇌형인지 느낌 딱 오시죠? 예, 이쪽 오른편에 있는 제 쪽으로 이쪽에 지금 그림 그리고 있으신 분이 예, 우뇌형이고 여기 지금 날카로운 눈으로 예, 짜증내고 있는 분이 좌뇌형입니다. 좌뇌형 친구들은 산수에 관한 조작이나 주의 집중이 강하고 미세한 걸 보기 때문에 짜증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짜증이 많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체계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싶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을 주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자, 아침을 예를 들면 8시에 먹기로 했으면 8시에 딱 숟가락을 들 수 있게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날 우리 엄마의 필에 의해서 우리 엄마가 극우뇌형이야. 그러면 그날 오늘은 비가 내리네. 엄마 밥 안 줘? 좀 기다려봐. 자, 좌뇌형 아이는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확 가버려요. 우뇌형 아이는 어떨까요? 같이 쭉 늘어집니다. 같이 쭉 늘어져요. 그리고 뭘 해줘도 그릇만 예쁘면 엄마 맛있어요. 좌뇌형 아이들은요, 그릇이 이쁘고 뭐고 딱 상관없습니다. 짠맛은 어떻고 단맛은 어쩌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좌뇌형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소금을 조금 빼면 되겠구나. 하지만 우뇌형 엄마들은 입 닥치고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체로 보면 어머니들 감수성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면 좌뇌, 우뇌 중에 여성분들은 사실은 좀 우뇌 쪽이 이거는 제가 어떤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뇌의 발달 과정에 얘기합니다. 뇌의 발달 과정에서도 사실은 환경은 굉장히 큰 차지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젊으신데 다 80년대생이시죠? 맞죠? 그죠? 80년대생? 맞잖아요. 딱 얼굴이 80년대생이신데. 자, 대한민국에서 70년대, 80년대생 어머니들이 받으시는 교육이 70년대생과 80년대생은 100% 틀려요. 90년대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90년생 입장에서 저를 보면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지 나이 정도의 갭차가 납니다. 자, 그래서 70년 이전은 제가 안 따져요. 70년 이전의 분들은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두뇌도 자기 삶을 살지 않았고 성격도 자기 삶을 살지 않았고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분들부터가 어느 정도 자기 두뇌 자기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어도 대한민국에서 80년대에 살은 1988 아시죠? 80년대에 산 여성이다 좌뇌 발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야, 수학은 남자애들이 더 잘한대.
이공계열은 남자애들 과야. 자, 이 말이 나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마무시하게 미칩니다. 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뇌는요,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난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아예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뇌가 문을 딱 닫아버려요. 왜냐면 우리 뇌는 내가 사용하는 신체 에너지의 40% 이상을 내가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뇌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뇌를 달고 있고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고요. 진화의 과정상으로 보면 우리 뇌는 그냥 나라는 이 메커니즘이 자식을 낳고 생존할 정도로만 에너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뇌는 움직이는 걸 선택할까요? 안 움직이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걸 선택할까? 생각 안 하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거 수학은 남자애들이 더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뇌가 아예 뭐예요? 시동 자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땠을까요? 막히죠. 막히면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뇌가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뇌가 진정해. 이 정도만 해도 너는 이 몸뚱이 메커니즘, 이 유기체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아이 낳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뭐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80년대생 여성분들 자기 뇌 제대로 키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90년대생 드디어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알파걸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갔던 여자애들이 더 잘해. 남학생 어머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공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학생. 야, 너 여자애들 조심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못 따라잡아요. 남녀공학 남학생들이 도망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왜? 어차피 거기 가봐야 남학생애들 다 어떻게 돼요? 다 깨집니다. 전교 1등 다 여학생이에요. 뭐 수행평가? 그 90년대가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남자애들 너 수행평가 냈어? 뭐? 아니 그거 며칠까지 내라 그랬잖아. 여자애들한테 등짝을 엄청 맞습니다. 팀 모든 수업하라 그러면 여자애들이 야, 너 그냥 이름만 써.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시대가 90년대 시대예요. 자, 그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이건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뇌 유형 왜 얘기하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면 이상한 거예요. 가우디예요. 자, 좌뇌형 우뇌형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아까 좌뇌 우뇌도 지금 글자보다는 뭐가 떠올려야 돼요? 아까 그림 그리던 남자와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었던 남자. 자, 가우디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잘생겼잖아요. 자, 스페인 남자 가우디. 이거 떠오르지 않으시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디가 건축한 그 기괴한 성당.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 좌뇌형이든 우뇌형이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커야 된다? 전뇌, 전체 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전체 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아시네요. 전뇌 학습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5세경에는 전뇌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상적인 일은 습관적으로 자기 뇌를 활용합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이크 어느 손을 잡고 있죠? 그렇죠. 왼손 잡고 있죠. 그럼 왼손 잡고 있으면 제가 우뇌형일까요? 아닙니다. 저 좌뇌형이에요. 그래서 좌뇌형이면 사실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좌뇌로 잡을까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에 좌뇌 우뇌 검사 보시면 그게 자기 보고식 검사 많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대충 보시면 좌뇌 우뇌 나오고요. 안 나와도 우리 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보면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아니면 전뇌형인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급하거나 단순하고 일상적인 활동 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딱 내밀었어요. 그때 여러분 양손 중에 어느 손이 먼저 나가나요? 오른손이 먼저 나가신다면은, 그죠? 좌뇌가 발달된 거고, 왼손이 먼저 나가면 우뇌가 발달된 거고, 글씨를 쓸 때, 네가 원래는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고 하는 걸 이 엄마가 열정과 집념과 너 네 인생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오른손을 바꿨지 않니? 대단하신 어머니시죠. 지문을 바꾸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왼손을 그리신다? 운해형 아이인 거예요. 오른손을 그리신다? 좌뇌형 아이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전뇌가 왜 중요하냐? 고차원적 사고를 할 때는 양쪽 뇌를 다 써야 돼요. 멍 때리고 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잘 편한 거 쓰면 됩니다. 하지만 학습은 고차원적 활동이기 때문에 좌뇌를, 양쪽 뇌를 다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전체 뇌를 활용한다 해서 전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좌뇌, 우뇌 검사를 하면 14가 기준점이면 딱 중간뇌예요. 중뇌. 그럼 얘는 안타깝지만 좌뇌, 우뇌 다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전뇌와 중뇌는 달라요. 자, 0이면 완전히 극좌뇌예요. 그러니까 14가 기준이라고 했죠? 21점이면 극우뇌예요. 극좌뇌와 극우뇌는 보시면 압니다. 극좌뇌인 친구 뭐 생각할 때 손가락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 막 그래요. 혼자 막 앉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정리가 되면 막 손 이렇게 털어요. 예. 극우뇌인 친구는 어떨까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예. 걔한테는 이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본인이 포커스 둔 것만. 예. 그럼 중간 뇌인 애는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쪽 뇌를 쓰는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이가 좀 지저분해도 그거 갖고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거 터치해도 안 바뀌어요. 이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극좌뇌인데 저희 딸은 극우뇌예요. 저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고난과 인내와 참을 인자 수십 개와 예, 그리고 공중부양의 극도의 그래서 제가 뇌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의 행동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벗어요. 가면서 벗고 나갈 때는 누구세요? 화려하게 나갑니다. 문 딱 닫고 나면 들어가고 나가고 확실하게 딱 보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막 그래 쟤는 극우뇌야.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예, 이러면서 극좌뇌인 내가 참습니다. 근데 이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뇌를 발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12살, 13살, 4학년, 5학년, 6학년이 이 뇌가 통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생 분들이 오시면 좋아요. 이제 이분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분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허준희 교수 얘기를 한 게 이분은 이렇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시를 쓰겠다고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학은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허준희 교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 뇌가 어떤 뇌 스타일인지 알겠다. 이분은 우뇌형이에요. 우뇌형이 수학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뇌형이 수학을 잘할 거라고 하잖아요. 좌뇌형은 수의 계열과 패턴 인식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뇌형은 고차원적인 수학의 문제, 기하와 함수, 벡터 들어가면 우뇌가 뛰어나게 잘해요. 자, 그러면 결국 전체 뇌가 잘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수학적 난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한쪽 분야가 뛰어나다. 좌뇌가 뛰어나다 한계에 있습니다. 우뇌가 뛰어나다 한계에 부딪혀요. 자,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수학을 시작했고 수학에서 이렇게 어떤 두각을 보였는데 왜 그럴까요? 전 뇌가 합쳐지는 시기가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뇌를 구분하는 것 중에 좌뇌, 우뇌, 전뇌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뇌 유형을 구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G. 에이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임상검사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전문 의사예요. 자, 이분은 전 세계 120개국에 16만 명의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뇌 사진을 찍고 정신적 문제, 그 다음에 뇌 기능 연결을 해서 뇌 유형을 이분이 찾아냈어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뭔가를 듣고 있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 여기 뇌에서 자꾸 전파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전파가 나오는 게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뇌 유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예요. 균형, 즉흥, 집요, 예민, 신중형. 자, 각각 하나의 시기도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어떤 뇌 유형일까요?
딱 봐도 균형이죠. 균형형이 전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요걸 균형형 고양이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제 아들한테 고양이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뇌가 균형이 잡힌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일 것 같으니 이거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내 균형이야? 엄마 생각해봐. 얘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심이 잡혔고 웬만한 일에 얘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진중함이 보이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균형형으로 뽑았습니다. 균형형인 뇌인 사람은 지금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꺼져야 될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밝아요. 네,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지나치면 붉은색을 띠겠죠. 너무 낮으면 검은색을 띠거나 푸른색을 띠겠죠. 이분의 뇌는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자, 뇌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히려면 인지의 문제일까요? 정서의 문제일까요?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 IQ 좋다 그러면 단순히 뇌의 기능적인 걸 생각하시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은 정서 조절을 잘합니다. 감정이 차분하고 편안할 때 아이들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냄비 뚜껑 끓듯이 끓어도 절대 눈빛조차 뭐 하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를 안 다물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가 최고야. 다녀오소서. 아드님, 따님, 이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렇지. 이 집에서 내가 없으면 저 여자가 또 나 때문에 살지. 이런 프라이드를 느끼고 학교를 딱 갔을 때 학습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형은 그런 식으로 감정과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즉흥형. 자, 요거. 이것도 저희 아들이 고른 건데요. 딱 즉흥형 같지 않나요? 즉흥형은 말 그대로 즉흥형이에요. 틀에 갇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폭넓어서 이 공부하다가 저 공부하고 저 공부하다가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다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또 깜짝 놀라는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즉흥형인 친구들은 쉽게 산만해지는 반면에 창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일단은 균형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탄수화물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빵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도 고급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단당이 있고 다당이 있죠. 그러니까 단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는 것.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마시멜로 먹이면 안 되고요. 씹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야지만 되는 탄수화물을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곡물 탄수화물보다 식물 탄수화물, 즉 채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단백, 고탄수화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고탄수화물이 뭐다? 식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시키셔야 되고요. 오메가3 먹여야 돼요. 운동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취미 생활이 참 다양할 거예요. 엄마 친구 태권도 한대. 태권도. 엄마 내 친구 무슨 팡팡이 한대요. 팡팡이. 자, 우리가 보통 학습에서는 한 가지를 시작하면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갖고 끈기 있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한테 네가 태권도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검은 띠를 따기 전까지는 너는 태권도를 다녀야 하느니라. 안 됩니다. 그러면 하기는 하겠지만 흥미가 확 떨어져요. 이 친구는 그때 하고 싶은 걸 그래? 너 그럼 이번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태권도 선생님한테 네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했다가 네가 또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뀐 걸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고 호기심 나면 해보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즉흥적인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 야, 난 창피해서 말 못하니까 네가 얘기해. 앞에 창피하게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아이가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즉흥적인 아이는 그때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히는 걸 뭐 해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는 뇌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채워질수록 균형을 잡아갑니다. 자, 균형은 뭘로 잡는다? 정서. 너 또 그럴 거야? 어? 너 이거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자, 정서가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그렇죠. 아, 네가 이번엔 이게 궁금하구나. 그럼 궁금할 수 있지. 정서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즉흥형이 균형형으로 다가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진 않지만. 자, 그 다음 유형은 뭐예요? 집요형입니다. 네, 집요형.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집요형이에요. 의지 굉장히 강해요. 걱정 굉장히 많고요. 의심 많습니다. 잠을 많이 잘까요? 잘 못 잘까요? 잘 못 자요. 왜 아이 키워보시면 얘는 낮잠을 안 자요. 예, 집요형이거나 예민형일 가능성 상당히 99%입니다. 예, 그리고 강박장애에 취약하고 이런 친구들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뭔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책상 정리해 놓은 거 엄마가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딱 집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 이게 뭐니? 하고 엄마가 부채질을 싹 다 꽂아놨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네, 손 탔어. 손 탔어. 이거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아이가 집요형이다.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이라고 합의하셔야 돼요. 아 그럼 엄마가 지우개 가루나 휴지만 치워주면 돼? 그것만 치워줘. 그럼 문제집을 바로 꽂아주는 건 안 돼? 안 돼. 뒤집어 꽂은 것도 내가 이유가 있어. 왼쪽에 쌓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고 오른쪽에 쌓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쌓아놓을 때도 저도 이렇게 사선으로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쌓아놓으면 딱 직각으로 예쁘게 쌓아놓기를 생각하죠? 아니에요. 전 사선으로 쌓아놓고 그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놔두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집요한 아이들은 말 그대로 집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손으로 탁탁 눌러가고 그 책 등을 쫙 일렬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아이는 손 타서 공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요한 아이들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바디빌더잖아요. 24년 동안 운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집요형이기 때문입니다. 집요형은요, 들고 뛰고, 단체로 운동하고, 공 들고 하는 거 딱지색이에요. 집요형은 만약에 단체로 운동하고 승부를 내게 되잖아요. 걔는 그날 집에 안 갑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네. 집요형은 그래요. 그래서 집요형은 단체 운동 그런 것보다 개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근력을 키운다고 해서 뭐 아이를 막 보디빌더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집요형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요. 안 그러면 집요형 아이들은 잠들지를 못해요. 자다가 깨고 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요, 얘네는 반드시 비타민 D 같은 걸 보충제를 먹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햇빛 쪼이세요. 햇빛 쪼이셔야 되고, 아니면 샤프란이나 왜 이렇게 우리 향 중에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향기 있죠. 얘네는 은근하게 그걸 해줘야 돼요. 강도가 얘네 같은 경우는 앞뒤 일항이 너무나 활성화가 되어 있어 뇌를 딱 찍어보면 항상 뭐예요? 공격 준비. 사냥 나오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긴장도를 낮춰 주셔야 되고요. 집요형 아이들은 목소리 큰 거 싫어합니다. 집요형 아이들은 엄마가 톤을 밑에를 낮춰 주셔야 돼요. 숙제했니? 잘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숙제했니? 잘까? 이러면 아이가 같이 덩달아 막 흥분하면서 예, 공격적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집요형 아이들, 역시 집요형 아이들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집요형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비만인 아이들 중에 의외로 집요형 아이들이 많아요. 비만인 아이들이 늘 긴장도가 높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야식 먹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막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바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집착합니다. 그럼 당연히 살이 찌고 비만이 많은데, 그 집요형 아이들의 긴장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쪄요. 살이 찌면 더 우울해져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일 때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즉흥형 아이들이 채소형 탄수화물이라면 얘네는 곡물형 탄수화물. 정말 한참 오래 씹어야 되는 탄수화물을 먹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이 아닌 비타민 D라든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게 해주셔야지 먹는 걸로 나는 스트레스 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방, 예, 얘네들 거기에 중독됩니다. 왜? 집요형 아이들은요 탄수화물, 빵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기분 굉장히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빵을 한두 개 먹잖아요. 뭐 운전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기분 너무 좋고요. 그냥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음이 막 쏟아지고 그냥 자버려요. 여기서 집요형 아이들 탄수화물 잘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민형 아이들이에요. 자, 예민형 아이들. 이 아이들 키우실 때부터 느낌 딱 오셨을 거예요. 이 친구는 감정이 굉장히 깊고요. 공감 능력 뛰어나요. 엄마가 이유 없이 울면 같이 울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부정사고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수학시험을 봐야 돼? 수학시험이 어려울 거야? 어려운 시험은 나는 잘 못 봐. 나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될 거야.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자꾸 하라고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꼬리를 물고 부정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사고를 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뭐뭐 할 거잖아. 안 될 거잖아. 뭐 하잖아.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인내를 갖고 뭐 해줘야 돼요? 너 그게 두렵구나.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시험을 못 보면 너는 뭐가 가장 두려워? 그리고 그 아이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씩 뭐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실패할 이유 100가지를 찾잖아요. 100가지가 실패하지 않을 이유를 어머니가 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 100가지를 찾았네. 그지? 와, 그럼 우린 100가지 대비를 한 거야. 그지? 그러면 네가 내일 시험 볼 때 이 100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벌어질 거야. 그럼 너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어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 역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 중에 격한 운동은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요가, 명상, 스트레칭,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능하면 우리 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잔잔하게 배경음악으로 깔아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슬픈 영화, 너무 슬픈 드라마는 어린 시절에는 같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심한 경우는 너무 격하게 울고 그게 완전히 트라우마처럼 머리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서 벌어진 일을 거의 리얼리티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억을 자꾸 왜곡시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즉흥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한 액션 영화를 봐도 그냥 그 순간 막 재밌어하고 뒤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잔인한 영화를 보게 되면 아이가 화장실 혼자 못 갑니다. 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뇌가 리얼리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예민한형 아이들은 엄마의 그냥 눈빛 하나, 그렇지 뭐 네가 되겠어, 이 눈빛 하나 아이들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뭐 해버려요?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키우기 힘드실까요? 어떤 아이가 키우기 힘드실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저 키우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정말 극입니다. 이게 신은 공평하세요. 신은 공평하신 게 나 닮은 자식은 안 줘요. 나의 반대를 주시죠. 왜? 인격 수양하라고. 저희 어머님은 편안하고 인간다우고 정감이 넘치시고 뭘 음식을 해도 많이 해서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해도 구람수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손목에 시계 찬 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분 지났네 몇 분 지났네 이거 했어야지 저랬어야지 하는 스타일.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 힘드셨고, 제 책상에 뭘 이렇게 만지시거나 치우시는 날은 그날 집이 뒤집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짜증이 나갖고. 자, 어떤 아이가 근데 키우기 힘드냐면 사실 예민형 아이가 키우기 힘들어요. 예민형 아이가 왜 키우기 힘드냐? 사실 저처럼 못된 집요형은 표현을 해요. 나 이거 싫다고 저거 짜증난다고 표현을 해요. 예민형은 표현을 안 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는 마냥 착하고 순하고
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없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객관에는 뭐 한 거예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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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민형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모르겠다.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단둘이 침대에 딱 누워서 그때 어땠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칭찬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 네가 상 받았다고 기분 좋게 뛰어왔을 때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여기가 따뜻해졌어. 너는 그때 가슴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무뚝뚝한 어머님이 저는 성격상 그런데 부모는 자기를 내세우시면 안 돼요. 세일즈맨 되셔야 합니다. 자, 고객이 오셨는데 고객이 신발 사시겠다는데 난 성격상 무릎은 꿇지.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직업은 선택이지만 부모는 뭐예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 둘이 좋아서 나 놔놓고서 왜 책임 안 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객님을 위해서 본인의 성격과 기질은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뭐예요? 신중형 아이예요. 신중형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신중합니다. 준비성 철저하고요. 위험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만 잘 되면요, 이 친구는 쭉 자기가 알아서 쫙 갑니다. 내성적이고. 그 대신에 겉으로 봤을 때는 조용한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분주해요. 마음은 생각이 많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신중형 친구입니다. 또 불만을 느끼게 되면 침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침착하지 못하다? 그럼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얘는 한 3, 4일 뒤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불만조차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형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당연히 균형형 아이들이 가장 키우기 쉬우실 거고, 문제는 아이가 균형형이면 누가 문제 일으킨다? 엄마 아빠죠. 아이가 균형형이면 엄마 아빠가 뭘 가능성이 높아요? 즉흥형, 집요형, 요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해야 되는데, 야, 거기 가야 돼? 야, 학원 바꿔야 되지 않아? 엄마가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형 아이들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막 다리를 휘고 있는 백조와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중형 사람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중에 사업 잘 안 되고 일 잘 안 될 때 와이프한테 잘 표현하지 않고 술을 드십니다. 술을 드셔서 일단 마음의 긴장도를 풀고 단순히 잊기 위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친구들이 신중형이에요. 아까 제가 집요형 친구들이 이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신중형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약물 의존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커피,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 되면 커피 의외로 많이 마셔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는 공부에 집중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돼.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마시는 그 강도나 양이 보통 아이들보다 많다? 그러면 아이가 무슨 형이에요? 신중형이에요. 자, 실제로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은 신중형에 해당이 돼요. 신중형에다가 얘는 또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 신중예민형이에요. 신중예민. 그러니까 하나가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겹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예민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다 공부 안 하면서 커피만 딥다 마십니다. 그리고 책상 정리만 깔끔히 해놓고 거울 보고 앉아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신중예민형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속마음을 사고가 좀 생각이 끝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되 이 친구들의 운동은 혈압수가 145 이상 되는 격한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격한 운동, 심장이 많이 뛸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달리기, 수영 이런 거. 그리고 신중형 아이들은요 의외로 팀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팀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팀워크 운동, 농구, 축구 이런 거 해보면 팀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신중하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막 나서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자기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유형에 따라서. 자, 지금 제가 내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사주는 신생아죠. 신생아부터 그 다음에 3세,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 7세에서 15세, 15세에서 35세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7세에서 15세에 해당하죠. 15세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예, 중2, 중3 요 때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중2, 중3 되면 사춘기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더라. 예,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자, 사춘기는 가라앉지 않는데 7세에서 15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보셔야 될 게 우리 뇌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 시기. 자, 아이가 태내에서 이제 뇌세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뇌세포의 양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임신 8개월 정도 되면 뇌세포의 양이 전 인생에서 가장 많은데 이 많은 뇌세포가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뜻이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태어나면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제가 뇌세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뇌세포가 얼마나 가지를 쳐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릇 만드는 도자기 흙으로 얘기하자면 도자기 흙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드는 도자기엔 이 흙이 다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해버리죠? 다 쳐냅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4주 전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청각이 최소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화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고 모국어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모국어, 이중어, 외국어 차이점 아시겠어요? 모국어는 말 그대로 엄마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모국어. 이중어는 뭐예요? 모국어가 2개인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언제 어디서나 이 2개의 언어를 다 듣는 거예요. 이중언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싱가포르도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IQ 검사하면 항상 싱가포르가 넘버1이죠. 우리나라가 넘버2예요. 왜요? 이중어도 아닌데. 사실 이중어를 쓰면 어떨까요? 뇌를 찍어보면요. 모국어 하나만 쓰는 아이보다 이중어를 쓰는 아이가 언어에 관련된 그리고 이 고차원적 사고에 관련된 뇌 영역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어는 메이크 되는 걸까요? 환경일까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중어가 좋아. 너는 이제부터 이중어야. 당신 무조건 스페인말 써. 자, 안 됩니다. 왜요? 환경이죠. 집 밖에 나갔더니 다 무슨 소리밖에 안 들려?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모국어도 힘들어요. 지방에 가면 다 뭐 있어요? 사투리 씁니다. 나는 우리 아이한테 대한민국 현대인들이 쓰는 표준어를 가르치겠어. 시어머니 사투리 써, 시누이 사투리 써. 집 밖에 나갔더니 왔나? 어디 가는데? 사투리 써. 네, 얘는 사투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국어고 이중언어는 노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중어, 4중어도 가능해요. 자, 이중어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언어가 6,000개입니다. 언어가 6,000개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만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웬만한 시골 아이들 3개, 4개 언어 씁니다. 인도 여행 한번 가보세요. 통역이 1, 2, 3, 4, 5가 붙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도 IT 하면 인도가 진짜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삼성도 인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IT 산업,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IT대학, IIT대학, 인도 IT대학. 에어컨 없습니다. 인도 IT대학 제가 가봤는데요. 위에 선풍기 이렇게 3대 돌아가. 그나마 하나도 고장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쭉 앉잖아요. 이러고 앉아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갖고. 에어컨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졸업한 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걔네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정말 인도 전국에서 흩어져서 온 애들이잖아요. 너 언어 몇 개 쓰니? 자기도 이렇게 꼽아야 돼요. 할머니랑 얘기하려면 못 써야 되고, 예? 또 외할아버지랑 얘기하려면 못 써야 되고. 이게 이중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중 언어 또 많이 쓰는 애들이 중국 아이들이에요. 중국 아이들은 이 성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중국 분이신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영어로 얘기하든 한국말로 얘기하든 언어가 돼요. 중국인들끼리는 얘기가 안 돼요. 언어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언어는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국어만 가지고도 뭐예요? 전 세계 2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어는 뭘까요? 외국어는 자, 모국어가 완성이 돼야지 외국어가 가능해요. 자, 모국어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평균 6세에서 8세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24년 동안 독서 논술 지도를 해보니까 마이크 그냥 끄고 해도 될까요? 네. 독서 논술 지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서 지도하면 이제 뭐 읽기부터 가르치시는지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읽기는 본인이 알아서 해갖고 와야 되죠. 독서 논술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읽고 전략적으로 두뇌를 사용해서 전체 뇌를 활용해갖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건데 모국어가 발달하는 시기가 6세에서 8세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5세에서 8세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국어에 노출되고 한글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자를 배우게 되는 나이가 그 나이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가 모국어 어휘를 얼마나 확보해 놨느냐가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 고3까지 다 결정해요. 제가 요거 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전체 수업 중에 제가 다 못 나가도 핵심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6세, 7세, 8세, 9세, 10세, 11, 12, 13이라고 해봐요. 자, 보통 우리가 그냥 8세에 학교 들어가는 나이, 8세의 아이들을 상중하로 나눕니다. 뭘 상중하로 나누냐면 모국어 어휘 능력. 자, 그래서 모국어 어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휘가 4가지 어휘가 있어요. 듣는 어휘, 말하는 어휘, 읽는 어휘, 쓰는 어휘. 그럼 여기에 기준의 어휘는 뭘까요? 쓰는 어휘입니다. 글로 쓰는 어휘. 자, 4개의 어휘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뭘 수밖에 없어요? 듣는 어휘예요. 우리 외국에 나가도 욕하는 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잖아. 듣기는 하잖아. 내가 말로 표현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쓰는 어휘가 벌써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수태에서부터 어디까지? 8세까지. 그래서 상인 아이들이 평균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중이 8,000개, 하인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6,500개예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질문할게요. 생각은 뭘로 할까요? 생각은 문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답하거나 말할 때 밥, 좋아, 가, 싫어. 생각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항상 문장,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문법적으로 항상 문장으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절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어휘입니다. 그럼 얘는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다는 건 생각의 힘이 10,000개라는 얘기예요. 6,500개는요. 생각의 힘이 6,5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일상생활하고 놀고 대화 나눌 때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글 써보면 뭐예요? 벌써 차이가 쫙 납니다. 자, 이게 인지의 힘이에요. 인지의 힘. 자, 그런데 인지의 힘은 냉정해요.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쳐봅시다.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했고 수업 들었고 열심히 했고 학원에 가서 재미있게 피아노 치고 뭐 하고 엄마하고 했다. 자, 얘는 3,000개를 획득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쓰는 숫자가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온 숫자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를 획득할까요? 2,000개를 획득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얼마를 획득할까요? 750개인데 그냥 넉넉 잡아서 1,000개라고 해드릴게요. 자, 왜 똑같은 2학년 시기를 똑같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냈는데 이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인지의 비정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눈덩어리가 크잖아요? 한 번만 굴러도 얘가 어떻게 돼요? 눈덩어리가 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눈덩어리가 작아요? 수십 번 굴려도 눈덩어리가 잘 커지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요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렇죠? 3학년, 4학년, 5학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럼 얘는 13,000개 됐지,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러면 16,000개, 4학년 때 19,000개, 거의 20,000개에 가까운 어휘를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0,000개, 12,000개, 14,000개. 그럼 얘는 7,500, 8,500, 9,500, 10,000개가 되지 못해요. 학년은 초등학교 3, 4학년, 4학년인데
얘가 갖고 있는 어휘의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어휘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뭐에서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 아이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확 늘어나고 이제 고등사고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딱 드러나 버려요. 뭐가 드러나요?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충격을 빡 받습니다. 오! 이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뭐 진짜 전체 뭐 대학을 결정한다 막 그런 겁나는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하는 실수. 수학을 해야지 대학을 가.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 야, 수학학원 가자.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수학학원을 가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 몇 년 동안 무료로 학부모들한테 독서 강의하고 인지 강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발 이 시기 놓치지 말라고.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하면 어머니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요. 뭐야? 이게 벌써 되고 있다는 거야? 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간과 하가 문제예요. 중간인 친구들은 학교 교육 과정상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친구는 특별한 일만 없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재수 1년이면 대학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띄었을 때 집중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어휘를 키워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제 강의를 들어도 당장 어디로 보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보내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영어학원은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영어는 뭐예요? 외국어예요. 모국어가 안 되는 애한테 외국어로 레드, 벌룬 해봐야 뭐합니까? 그 명사 단어 알아서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명사 단어예요? 추상 단어예요? 추상 단어잖아요. 추상 단어는 모국어, 이중어 아니고는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라는 건 인식해야 돼요. 인지가 아니에요. 저기 휴지통이 있네? 이건 인지입니다. 인식은 뭐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스케마랑 같이 연결시켜서 저 휴지통을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추억도 연결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연결이 돼야지.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연상을 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학습이고요. 그런데 인지 단위에서 계속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오면서 뇌 발달 말씀드리고 성격 얘기하고 학습 얘기하는 거는 이 크리티컬 시기, 이 12세면 끝나요. 끝난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외국어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6, 7, 8세 모국어가 완성이 돼요. 모국어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12세까지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 쓰고 읽고가 아니고요. 뭐예요? 듣고 말하고요. 듣고 말하고 읽고 나중에 쓰기예요. 쓰기는 12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된다? 모국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알고 보내신다면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 케이스 2케이스예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영어 유치원 갔다 오면 아이를 한국 유치원 다시 또 보냅니다. 무슨 소리냐? 방과 후에 애가 굉장히 바빠요. 한국 유치원에서 하는 걸 다 따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원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영어 유치원 원비 나 그 정도는 낼 수 있어. 얘 경제력이라면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원 하나 난 더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 그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치원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나라 유치원 가고 모국어를 확실하게 잡고 요 6, 7, 8에 모국어 완성이 되려면 수태부터 여태까지 누구 책임이다? 네,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말을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먹어, 가, 자, 하지 마. 안 됩니다. 네,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엄마, 제가 막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림책 많이 봐주세요. 글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림책, 그림만 있는 그림책 있잖아요. 이수진 작가 이번에 상도 타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파도가 오면 무섭더라. 파도 저 멀리에는 뭔가 커다란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큰 입을 벌리고 나한테 올 것 같아. 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말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애기 같은 말 말고요. 그랬죠요? 했어요?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지금 7세에서 15세에는 자 일단 4세에서 6세 사이에 운해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감 교육을 하셔야 돼요. 앉아서 글 읽게 하고 글 쓰게 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도 되지만 짧게 5분, 10분
그 정도. 나머지는 다 오감 활동하셔야 돼요. 우뇌가 발달되는데 좌뇌가 해야 되는 일을 시키면 얘가 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해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3살 때 천자문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좌뇌가 없는데 뭘로 천자문을 외웠겠어요? 그냥 입으로 뭐 한 거예요? 앵무새 흉내낸 거죠. 그래서 4세에서 6세에는 뭐 한다? 우뇌 발달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음악 들려주시고 음악 들으면서 같이 요리도 하시고 몸으로 뒹구시고 그리고 수학을 하시고 싶으면 목욕탕 놀이하면서 공이 하나네 두 개네 그 정도 순서 정도. 자, 그 다음에 7세에서 15세, 7세에서 9세, 10세 좌뇌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12세에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언어 교육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전뇌 교육을 받고 더 중요한 건 15세에서 35세예요. 지금 35세는 다 넘으셨죠? 아직 안 넘으셨나요? 네. 35세까지가 고등 사고 능력을 하는 아주 최고의 뇌를 많이 쓸 때고요. 안타깝지만 35세부터 어떻게 된다? 쇠퇴됩니다. 35세에서부터 쇠퇴돼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수는 줄어들어도 뭐 할 수 있다? 신경은 연결시킬 수 있다. TV 보면서 안 된다. 네. 여행과 직접 경험과 독서입니다. 자, 그러면 45세는 어떻게 될까요? 45세부터는 치매를 대비하셔야죠. 농담이 아닙니다. 베타 아말로이드란 이상 단백질이 45세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는 밑으로 깔아앉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빨리 일찍 가라앉아서 50세, 60세에 벌써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깜빡이는 게 치매예요. 예, 우리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건망증이라고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리지만 뇌 인지과학을 발달이 됐잖아요. 굉장히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깜빡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5세부터 뇌 초기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매 있죠. 막 진짜 막 집 못 찾아가고 길 못 찾고 진압력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기는 몇 시 시 공간의 감각이 진압력이 없어지는 치매는 중기 치매예요. 그래서 예쁜 치매는 초기 치매가 길다가 중기 치매가 짧고 사망하십니다. 안 예쁜 치매는 초기 치매가 짧고 중기가 길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치매를 20년 동안 간병했어. 예, 그게 안 예쁜 치매예요. 그리고 중기가 끝나면 딱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매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초기를 길게 가져갈 것이냐 중기를 길게 갖고 갈 것이냐를 언제부터 결정하신다고요? 45세부터. 나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초기 치매를 오래 가지고 가시고 싶으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 반복 안 돼요. 운동도 어떤 운동 하셔야 돼요? 안 하셨던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짜증나는 운동. 배울 때마다 아씨 내가 이걸 배워야 돼. 뭐 오른손을 들어 왼손 제일 좋은 거 방송 댄스, 에어로빅, 예, 이런 거. 내가 지금 골프 안 좋습니다. 러닝, 달리기, 육상 안 좋아요. 건강에는 좋겠지만 뇌에는 안 좋아요. 단순히 반복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던 짓 하셔야 돼요. 예, 다시 보세요. 자,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뇌세포가 정말 급격하게 파괴되고요. 기억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오감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오감이 닫혀요. 안 보여. 안 들려. 냄새도 잘 못 맡고 뜨거운 것도 잘 만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미각만 남아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끝까지 뭐에 집착하시죠? 그래서 저 좀비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좀비 영화는 역시 과학적이야. 좀비가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식욕밖에 없잖아요. 네. 50세부터 그래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노인의 뇌라고 해요. 노인의 뇌. 그래서 우리 영유아의 뇌와 노인의 뇌는 똑같아요. 영유아는 뇌세포는 많지만 스냅스가 연결이 안 돼서 쓸모가 없고 노인은 뇌세포 자체는 적지만 스냅스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삶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속도가 느려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대 시대, 100세 시대 죄앙이잖아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 구석기 시대의 우리의 몸과 지금의 우리의 몸은 뭐하다? 진화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진화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뇌도 기껏해야 여기 운소를 이해하는 정도의 진화?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28. 조선시대 사람 수명 평균 수명?
48에서 52? 우리 지금 평균 수명 몇이에요? 100? 뇌로만 얘기할게요. 뇌의 평균 수명은 45에서 48입니다. 그러면 뇌는 수명이 끝난 거예요. 뇌가 수명이 끝났으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뇌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삶은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만 노화 단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 자체는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진화가 됐을 뿐이에요? 기술 문명이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쓰셔야 돼요. 왜? 핸드폰이 나의 뇌를 뭐 하니까요? 보충해주는 USB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쓸수록 멍청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순 기억은 핸드폰에 다 맡기세요. 단순 지식 핸드폰에서 다 검색하세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연상하셔야 됩니다. 고등사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뇌를 제대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뇌 성격 학습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MBTI 말씀을 드리고 학습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명함 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똘끼 있고 용감한 어머님이 하나라도 더 챙깁니다. 그냥 연락 주시면은 서로 시간 잡아서 더 진지한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